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종섭 전 국방장관이 최상병 사건 재검토 직후부터 특정 인물의 의견을 들으라는 취지로 지시를 내린 정황이 M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이 전 장관이 지목한 인물은 외압 의혹이 불거지는 국면마다 대통령실과 통화한 것으로 알려진 유재은 법무관리관 등입니다. 공수처는 이 전 장관이 최상병 사건 관련 혐의자를 축소하는 등 가이드라인을 준 걸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오늘 뉴스데스크 박솔립 기자의 단독 보도로 시작합니다. 최상병 사건 기록을 국방부 조사본부가 다시 검토하라. 작년 8월 9일 당시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조사본부 책임자들을 집무실에 불러 이렇게 지시합니다. 그러면서 유재은 법무관리관과 김동혁 군 검찰단장의 의견을 들으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렸다는 진술을 공수처가 확보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유 관리관과 김 단장 두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 장관, 유 관리관, 김 단장. 이들은 모두 공수처가 출국 금지 조치했던 최상병 사건 핵심 인물들입니다. 유 관리관은 최상병 사건 기록을 군이 경찰에서 가져온 날 이시원 당시 대통령실 공직기강 비서관과 통화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군 관계자는 MBC에 법무관리관실은 장관의 참모부서라면서 조사본부에도 따로 법무실이 있어 법무 검토가 가능한데 유 관리관의 의견을 들으라는 건 이례적 지시라고 말했습니다. 공수처는 이 같은 장관 지시가 일종의 가이드라인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박정훈 당시 해병대 수사단장이 맡았던 조사에서는 혐의자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포함해 8명이었지만 조사본부 최종 보고서에서는 2명으로 줄었습니다. 임 전 사단장도 혐의자에서 빠졌습니다. 국방부 조사본부 최종 보고서에는 이 장관이 들으라고 한 국방부 법무관리관실과 군검찰단의 의견이 이렇게 실려 있습니다. 대대장 2명만 혐의를 특정하고 임 전 사단장은 관련자로 경찰에 넘기라는 겁니다. 이종섭 전 장관 변호인은 법률가인 군검찰과 군 법무관리관의 의견을 들으라 한 것뿐이라며 설령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하더라도 장관의 권한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고 답했습니다. 공수처는 이번 주부터 조사본부 보고서 작성에 관여한 실무자들을 연이어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솔립입니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최상병 특검법 법사위 상정에 이어 내일 외압 의혹 핵심 관계자들을 증인 채택하기로 했습니다. 20명 넘는 후보들 가운데 10명을 1차로 부르겠다는 건데 대통령실 이시원 전 공직기강 비서관이 우선 대상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어서 김지인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국방부 검찰단이 경찰에서 해병대 최상병 사건 기록을 회수한 작년 8월 2일. 당시 대통령실 이시원 공직기강 비서관은 국방부 유재은 법무관리관과 통화했습니다. 이전엔 통화한 적이 없는데 이후 한 달간 수차례 통화 내역이 나왔습니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수사는 아직 대통령실까지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법제사법위원회 증인석에 이전 비서관을 세우기로 하고 내일 증인 채택을 강행하기로 했습니다. 최상병 특검법 입법청문회의 1차 증인 대상자는 10명가량. 이전 공직기강 비서관과 유재은 법무관리관, 사건 이첩 때 역시 통화 내역이 나온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이종섭 전 국방장관, 해병대 수사단 박정훈 대령과 VIP 경로설 발설자로 지목된 김계환 사령관, 범죄 혐의자에서 빠진 의혹의 핵심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도 포함됐습니다. 법사위원장 단독 선출에 이어 특검법 상정, 증인 채택까지 속도전에 나선 모습입니다.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습니다. 7월 19일이 오기 전에 해병대원 특검법을 반드시 처리하겠습니다. 또 의사 일정을 거부하고 있는 국민의힘을 상임위원회로 불러내겠다는 속내도 있습니다. 야당이 주요 증인을 공개 압박하거나 추가 폭로를 이끌어낼 경우 국민의힘도 방어에 나설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채택된 증인은 국회 증언감정법에 따라 7일 안에 법사위에 나와야 합니다. 민주당은 일부 증인들은 대질신문 형태로 동시 증언을 받는 방식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만일 출석하지 않을 경우 형사 고발은 물론 동행명령권을 발동해 국회의원이 직접 증인을 찾아가는 방식까지 강도 높은 실력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지인입니다.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백을 건넨 최재형 목사가 오늘 첫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조사의 초점은 대통령 내외에 대한 무고 혐의 등에 있었던 걸로 전해지는데 최 목사는
김건희 여사의 법 위반이 사건의 본질이라며 자신도 처벌을 받을 테니 김 여사도 처벌받아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송정훈 기자입니다. 오전 10시 조사에 앞서 모습을 드러낸 최재형 목사는 사건의 본질은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이라며 15분가량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이 사건의 본질은 김건희 여사가 저희의 언더커버 차원에서 취재한 제공한 선물들을 무분별하게 다 받으셨다는 거. 또 영부인 검증을 위해 다양한 청탁을 시도했고 김건희 여사가 거의 다 들어주려고 하셨다며 성사 여부와는 별개로 자신과 김 여사 두 사람 다 처벌 대상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거기에서 제가 받아야 될 죄목이 있고 혐의가 있어서 처벌을 받는다면 얼마든지 저는 처벌을 받을 것이고 김건희 여사도 받으셔야 됩니다. 다만 건조물 침입 혐의에 대해선 샤넬 화장품과 디올백, 양주가 들어갈 때도 비서가 연락을 줄 것이라는 답변을 받았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모든 거는 김건희 여사 측과 정식으로 합의하에 만남이 이루어진 거지 그냥 푹 치고 들어가서 선물을 주고 나온 게 아닙니다. 오늘 조사는 보수 성향 시민단체 등의 고발에 따른 것으로 이미 검찰은 지난달 2차례 최 목사를 불러 조사했지만 경찰 소환은 처음입니다. 조사는 6시간 반 만인 오후 4시 반쯤 끝났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이번 사건에서 꼭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거는 대통령 사칭죄라고 나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목사님도 앞으로 나오고 남북관계 같이 일해보자라고 하는 얘기도 해주셨거든요. 경찰 조사는 주로 윤 대통령 내외에 대한 무고 혐의와 국가보안법 위반, 주거 침입 여부 등에 초점이 맞춰졌던 걸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내일 최 목사와 함께 고발된 서울의 소리 기자를 불러 조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MBC 뉴스 송정훈입니다. 뇌물이라는 표현은 쓰지 말라. 국민권익위의 김건희 여사 명품백 사건 종결 과정에서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대가성이 있느냐에 따라 뇌물인지 금품인지 표현을 달리 써야 한다는 얘기겠죠. 하지만 정작 권익위는 명품백을 준 쪽도 받은 쪽도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지난 2003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한 구청장 부인이 공무원들로부터 인사청탁과 함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았죠. 결국 부인은 구속됐고 당시 구청장은 부인이 받은 걸 몰랐다고 했는데 검사는 부인뿐 아니라 구청장도 불러서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검사는 바로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윤석열 정부 들어 권익위는 소환하면 직권남용이다. 소수 의견은 논의하지 않겠다. 무기명 투표는 안 된다면서 사건을 종결했죠. 논란 속의 종결 과정, 김민영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전원위원회 회의에선 김건희 여사의 뇌물수수 요건을 수사기관이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청탁금지법상 처벌이 어려워도 권익위는 부패 행위를 고발하도록 되어 있다며 최소한 사건을 수사기관에 넘겨야 한다는 취지였습니다. 하지만 뇌물이라는 표현에 대해 부위원장 가운데 한 명은 중립적이지 않으니 뇌물이라고 하지 말라며 쓸 거면 금품 수수라고 해야 한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김건희 여사에게 알선수재죄를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까지 나왔습니다. 하지만 논의는 진전되지 못했습니다. 영부인을 처벌할 수 없는 청탁금지법만 적용하자는 주장과 다른 법도 따져보자는 의견이 맞서면서 명품백 수수 의혹의 실체는 논의조차 못했다고 합니다. 복수의 참석자는 MBC와의 통화에서 사실관계 조사 자체가 충분치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권익위가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안건을 회의에 올렸다는 설명입니다. 특히 회의에서는 명품백 전달 시점에 함께 있었거나 만남 일정을 조율한 행정관 등에 대한 조사는 이뤄졌어야 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은 전달 장소와 방식, 전달자의 위치를 고려했을 때 대통령 기록물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의견도 나왔다고 합니다. 장관이나 외교부 장관이나 국가수반, 대통령, 수상 이런 분들을 말하는 외국인이지 일반 외국인이 아닙니다. 일부 위원은 이럴 거면 권익위가 왜 있나, 이렇게 종결하면 앞으로 권익위 조사에 누가 협조하겠느냐는 반응까지 보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의견이 크게 갈리자 결국 표결에 들어갔습니다.
각자 소신에 따라 투표할 수 있도록 무기명 투표를 하자는 제안이 나왔지만 전례가 없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김민영입니다. 외국인이 준 선물은 받아도 문제될 게 없다는 국민권익위의 논리를 두고 권익위가 스스로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공직자는 배우자의 부정한 금품 수수 사실을 알게 될 경우 돌려주거나 기관장에게 서면 신고해야 합니다. 자신이 기관장이라면 셀프 신고라도 해야 하고 실제로 이렇게 해서 처벌을 피한 공직자도 있는데요. 서면 신고가 쟁점인데 윤 대통령이 어떻게 조치했는지 대통령실은 답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구민지 기자입니다. 지난 2020년 배우자가 전 유치원 단체 관계자에게 금품을 받은 사실이 드러난 장위국 당시 광주광역시 교육감. 배우자가 받은 건 전복과 굴비, 달걀, 손지갑, 스카프 등 다 합쳐 40만 원 정도였습니다.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 대상이지만 장 교육감도 배우자도 처벌을 피했습니다. 배우자는 처벌 규정이 없어서입니다. 하지만 공직자였던 장 교육감은 다릅니다. 배우자가 금품을 받은 사실을 알 경우 소속 기관장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신고해야만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장 교육감은 2019년 8월 아내의 금품 수수를 알고 난 직후 서면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광주시 교육청 감사관실은 장 교육감의 서면 신고서 실물은 공개할 수 없지만 자진 신고용 양식에 따라 금품을 주고받은 사람의 인적 사항과 받은 금품 내용 등이 적힌 신고서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기관장인 본인에게 신고를 해야 하는 상황이니 공공기관마다 법으로 정해놓도록 한 청탁금지 담당관에게 신고한 겁니다. 김건희 여사가 최재형 목사에게 받았다는 디올백과 샤넬 화장품, 위스키는 진품이라면 500만 원 정도 됩니다. 장 전 교육감의 배우자가 받았던 금품 가액의 10배가 넘습니다. 이 금품들을 최 목사에게 돌려줬거나 윤석열 대통령이 장 교육감처럼 지체 없이 서면 신고했다면 문제될 게 없습니다. 최 목사는 돌려받은 적 없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신고 여부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MBC는 청탁금지법 주무부처인 권익위원회에 대통령실이 지정한 청탁금지 담당관이 누구인지 물었지만 사흘째 답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시원 당시 대통령실 공직기강 비서관에게도 윤 대통령의 서면 신고 여부 등을 물었지만 답이 오지 않았습니다. 청탁금지법 서면 신고 의무를 어기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MBC 뉴스 구민지입니다. 동해에 막대한 양의 석유 가스가 있을 수 있다는 대통령의 깜짝 발표는 액트지오라는 업체의 분석에 따른 거였죠. 그런데 MBC 취재 결과 당초 분석을 하겠다고 나선 업체들 중에는 이른바 업계의 빅3로 불리는 기업들도 두 곳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들을 제치고 선택받은 게 소규모 컨설팅 업체 액트지오인데 이유가 뭐였을까요? 장슬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 2022년 한국석유공사가 동해 울릉분지의 탐사 결과를 분석하기 위해 접촉한 업체는 모두 4곳입니다. 입찰 공고를 내기 전 미리 참여 의사를 타진한 겁니다. 실제 입찰한 3개 업체 가운데 최종 선정된 곳이 바로 액트지오입니다. 당시 심해 종합평가에는 총 3개 업체가 입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적인 요인과 비가격적인 요인, 특히 이제 기술 관련된 부분을 거쳐서 액트지오사가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MBC 취재 결과 액트지오와 경쟁한 나머지 2개 업체는 슐럼버거와 할리버튼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들은 텍사스 휴스턴에 본사가 있는 세계적인 석유 개발 서비스 업체인데 해당 업계에선 이른바 빅3로 꼽힙니다. 슐럼버거의 경우 고유가식이 자산 가치가 삼성전자와 맞먹는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입찰을 따낸 건 1인 기업에 가까운 액트지오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석유공사 측은 액트지오의 아브레우 고문이 이른바 순차층 서학, 심해 퇴적층 분석의 권위자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아브레우 고문이 엑슨모빌 출신으로 심해 탐사 경험이 많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퇴적층의 발달 양상이라든지 공간적인 분포 이런 것들을 최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방법이 순차층 서학이라는 방법입니다. 또 다른 논란은 아브레우 고문의 동해 분석 결과를 검증했다는 전문가 데이비드 모릭 교수입니다.
이 둘은 같은 논문의 공저자로 이미 알고 있는 사이였습니다. 특히 모릭 교수는 텍사스의 한 대학에서 지질학을 가르치고 있는데 현재 동해 프로젝트를 담당하는 팀장 A씨의 지도 교수였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2022년 입찰 당시 A 팀장은 미국 현지에서 아브레우 고문을 직접 만났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석유공사 측은 같은 분야의 전문가들끼리는 서로 알 수밖에 없고 A 팀장은 액트지오뿐만 아니라 나머지 두 업체도 모두 방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MBC 뉴스 장슬기입니다. 규모 4.8의 지진이 발생한 전북 지역에서 피해를 입었다는 신고 건수가 300건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지은 지 수십 년이 넘는 주택과 건물이 많아서 추가 피해에 대한 우려가 큽니다. 전재웅 기자가 피해 지역에 다녀왔습니다. 지역 농협 건물 곳곳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숙직실에는 금이 갔고 벽지도 뒤집혀 떨어졌습니다. 현금을 보관하는 사무실 뒤쪽에도 실금이 발견돼 급하게 지점 이전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전진단은 예전에 받았는데 이제 계획만 지금 세우고 있는데 하필 또 이럴 때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져가지고. 지은 지 수십 년이 넘는 주택이 즐비한 개화면의 한 마을. 비교적 신축인 건물도 지진으로 전등이 떨어지고 기둥에 금이 갔습니다. 여진이 이어질 경우 노후화된 건물이 무너질까 주민들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집에 가 있는데 한두 번 이렇게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아우, 나 무섭다고, 이 소리 들리면 무섭다고 내가 애기 아빠한테 막 그랬죠. 지진으로 인한 피해가 주거지에 집중되면서 가스 누출과 전기 안전 등에 대한 긴급 점검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피해 시설들은 전수 점검에서 좀 더 안전이 확보되도록 노력할 예정이며 추가 여진 발생 대비해서 저희들이 적극 지원해서 국민들이 안전이 좀 더 확보되도록. 피해 주민들은 진앙지 부근을 찾아온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했고 지금은 좀 마음이 좀 괜찮으세요? 희망도 부근도 흘려요. 피해에 대한 대책을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보상을 좀 해줘야 충분히 지금 준비하고 정신적으로도 모든 것이 있고 편안히 잠잘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전북에는 지진 발생 하루 만에 피해를 입었다는 신고만 286건이 접수됐습니다. 전북자치도는 주택과 시설이 낡은 농촌 지역에 피해가 대거 발생했다며 긴급 복구를 위한 50억 원의 특별 교부세 지원도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MBC 뉴스 전재웅입니다. 전북 부안 주민들은 여전히 놀란 가슴을 진정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심리 안정을 위한 상담도 지원되고 있지만 큰 규모의 여진이 또 오진 않을까 마음을 놓을 수 없습니다. 이어서 정자형 기자입니다. 4.8 규모의 지진으로 곳곳이 부서지고 깨진 전북 부안의 한 마을. 주민들은 앞으로 2, 3일은 추가 지진이 발생할 수 있다는 안내에 불안합니다. 우리 동네 기와장도 떨어지고 오죽도 약간 멍하고 나는 그때는 집이가 없었어. 어디가 있는데 여기 몸대가 흔들어져서 불안스럽지. 규모 4 이상의 지진을 처음 겪은 주민들의 심리 안정을 위해 상담 천막도 세워졌습니다. 이렇게 오셔서 말씀을 하시니까 마음이 좀 놓이지. 상시 불안해. 상담을 받으니까 좀 마음이 편해졌는데 어제보다 오늘은 좀 낫다. 네. 4.8 규모 지진 이후 지금까지 발생한 여진은 17차례. 어제 오후 5시 52분 이후 지진은 소강 상태에 접어들었지만 기상청은 최대 한 달까지 여진에 대비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한반도에서 발생한 지진 중에서 규모 4에서 5 사이의 지진을 살펴보면 사례에 따라서는 수개월 여진이 이어졌습니다. 지진 전문가들은 추가 지진에 대비해 노후 건축물 등에 대한 내진 설비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역사 지진을 보면 5 이상, 그러니까 포항 정도 지진이 일어날 가능성은 충분히 있는데요. 지진의 안전지대라고 생각하고 있다가 보면 피해를 크게 받을 수 있는 거죠. 정부는 규모가 큰 여진의 발생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지자체의 협조 체계를 구축하는 등 총력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정자영입니다. 이번 지진으로 한반도가 지역에 상관없이 지진으로부터 안전할 수 없다는 경고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지진 가능성과 규모를 추정할 수 있는 활성단층 연구는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동안 상대적으로 안전하다고 여겨졌던 호남권에서 이번 지진이 발생한 만큼 조사를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김현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번 지진이 발생한 단층으로 가장 유력시되는 건 전북 부안에서 익산 쪽으로 이어지는 함열단층입니다. 하지만 조사가 더 필요합니다. 일단 계속되는 여진 같은 것도 분포도 봐야 되고요. 여러 가지 탐사도 해야 되고 하니까 최소한 1년 이상은 걸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큰 지진을 일으킬 수 있는 활성단층 연구가 초보 단계입니다. 지금까지 보고된 활성단층은 한반도 동남권 16개, 나머지 지역은 단층 구조와 지진 가능성 등이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함열단층이 활성단층으로 유력시되지만 근처 다른 단층이 발견될 수 있습니다. 단층 연구는 2016년과 2017년 경북 경주와 포항 지진 뒤에야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1단계로 영남권 조사가 시행됐고 지금은 2단계인 수도권과 충청권 조사가 2026년 종료를 목표로 진행 중입니다. 호남권과 강원권을 거쳐 우리나라 전역의 조사 완료 시점은 2036년입니다. 중요한 원전도 있고 지진도 많이 나니까 그쪽 지금 먼저 했고 이제 수도권에 사람이 많이 산다고 그래서 수도권을 2단계 때 하는 거예요. 하지만 호남권인 이번 부안 지진으로 조사를 더욱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활성단층이 파악되고 최대 지진 규모 등을 추정할 수 있으면 지진 대비를 더욱 철저하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건물의 내진 설계율은 작년 7월 기준 16.4%, 특히 전북과 전남은 내진 설계율이 13.6%와 10.6%로 더 낮아 대비가 시급합니다. MBC 뉴스 김현지입니다. 의대 교수들과 동네 개원이들까지 참여하는 의료계 집단 휴진이 닷새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정부는 실제 참여율이 높지는 않을 거라면서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데요. MBC 취재 결과 정부는 현재 전국 대학병원의 약 40%가 휴진에 동참할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유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는 18일로 예고된 대한의사협회의 집단 휴진. 정부는 의대 교수들의 경우 참여율이 낮을 걸로 전망합니다. 대부분의 교수님들은 환자 곁을 지킬 것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보건복지부가 40개 의과대학 산하 병원 88곳을 전수 조사해봤더니 어제 기준 30곳이 집단 휴진 동참을 결정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오늘도 최소 5곳이 참여를 결정해 대학병원들의 동참 규모는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특히 17일과 27일부터 각각 무기한 휴진을 선언한 서울의대와 세브란스 등 수도권 5대 상급 종합병원도 모두 집단 휴진을 결의했습니다. 다만 서울의대 산하 병원 3곳과 아산병원 등은 병원장의 휴진 불허 방침이 내려진 게 변수입니다. 이들 중 부산의 동아대병원은 휴가 사용도 금지하며 집단행동 참여 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검토하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의협은 단일 대오로 뭉치자고 회원들을 독려하면서도 이제 정부가 답을 줄 시간이라며 휴진 재검토 가능성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정부가 전향적으로 입장 변화가 있다면 18일의 휴진 사태는 저희가 회원들과 다시 의논해야 됩니다. 의협의 주축을 이루는 개원의들의 참여 폭도 관심입니다. 정부는 이미 전국 3만 6천여 곳에 진료 명령과 휴진 신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휴진할 병 의원들은 오늘까지 신고해야 하는데 18일 당일 지자체별 휴진율이 30%를 넘으면 업무 개시 명령이 발동됩니다. MBC 뉴스 유서영입니다. 정부는 의료계의 집단 휴진이 현행법상 금지된 진료 거부 행위라며 엄정 대응 방침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90여 개 환자 단체들도 한자리에 모여 휴진 결정 철회를 촉구한 가운데 의료 대란을 막아보려는 국회의 중재 움직임도 시작됐습니다. 윤수환 기자입니다. 심장병과 당뇨병, 암 환자 등 92개의 환자 단체가 국회 앞에 모였습니다. 전공이 이탈 상황을 넉 달째 버텼는데 이젠 집단 휴진까지 참아야 하느냐며 의사들의 집단 행동에도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촉구했습니다. 정부도 의료계도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는 상황에서 결국 고통받아야 하는 것은 치료받는 환자들 뿐입니다. 일부 환자 단체는 대한의사협회에 직접 호소문을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어디서 환자 볼모를 잡고 의료진 비대면 비대위원들 몇 명이서 의사들을 진료를 못하겠는 거야? 정부는 이미 예약된 환자의 진료를 일방적으로 취소하면
의료법이 금지하는 진료 거부에 해당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 달간의 자격정지 처분이나 1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는 종합병원 외에 동네 의원급의 휴진 피해 신고도 접수하기로 했습니다. 비상진료 체계를 굳건히 유지하면서 불법 행위에는 엄정 대응할 것입니다. 정부와 의료계가 대화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면서 막 개원한 22대 국회가 중재에 나섰습니다.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 등 야당 의원들이 오는 17일 무기한 휴진에 들어갈 서울대병원 교수들을 하루 앞선 16일에 만날 계획입니다. 오늘 첫 전체회의를 연 보건복지위는 오는 19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을 불러 현안 보고를 받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윤수환입니다. 쿠팡이 유통업체로는 역대 최대 규모인 1,400억 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습니다. 쿠팡에서 물건을 살 때 보면 자체 브랜드 상품이 검색 최상위에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공정위는 여기에 알고리즘 조작 같은 불공정한 수단이 동원됐다고 밝혔습니다. 김세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A씨. 5년 넘게 쿠팡에 입점해 제품을 팔아왔는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비록 저희 제품이 가격을 더 낮게 설정하더라도 검색 순위는 쿠팡 PB 제품이 더 높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실제 쿠팡이 내놓은 생수와 쌀, 화장지 등은 검색 상위에 무려 1년 9개월이나 노출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입점업체들의 매출 비중은 계속 감소한 반면 쿠팡의 자기 상품 매출 비중은 계속 늘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쿠팡이 알고리즘을 조작하는 불공정한 방법으로 자기 상품에 특혜를 줬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여기에 쿠팡 임직원 2천여 명에게 무료로 자체 브랜드 상품을 주고 긍정적인 후기와 높은 별점을 남기게 해 검색 순위에 영향을 미쳤다고 지적했습니다. 소비자들은 쿠팡의 상품이 입점업체의 상품보다 더 우수한 상품이라고 오인해서 쿠팡의 상품을 구매 선택하게 되는 등 쿠팡과 거래하도록 유인되었다고. 공정위는 쿠팡에 유통업체로서는 역대 최대 금액인 과징금 1,400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또 시정명령과 함께 쿠팡과 쿠팡의 자회사 CPLB를 각각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쿠팡은 즉각 반박했습니다. 쿠팡 측은 공정위의 결정에 대해 디지털 시대에 소비자의 선택권을 무시한 시대착오적인 조치라며 맹비난하고 행정소송을 통해 적극 소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소비자들이 원하는 제품을 쿠팡이 직접 사들여 서비스하는 로켓 배송도 어려워질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상품 추천을 아예 금지한 게 아니라 배너나 광고 표시 등을 통해 정상적인 방법으로 노출하라는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MBC 뉴스 김세영입니다. 바로간다 사회팀 이승지 기자입니다. 지난해보다 여름이 빨리 찾아오며 한낮 기온이 30도를 훌쩍 넘는 날들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폭염특보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뜨거운 날씨에 야외에서 일해야 하는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무더위 속 일터는 어떤 모습인지 지금 바로 가보겠습니다. 가스검침원이 가파른 골목길을 오르내립니다. 그냥 서 있어도 땀이 흐르는데 고지서 천여장과 검침 기계를 들쳐맨 채 걷고 또 걷습니다. 저 꼭대기까지 가야 돼요. 오후 5시 서울 서대문구의 한 골목입니다. 한낮이 아님에도 이곳 온도는 33도를 넘어섰습니다. 이게 막 올라오는데 저까지 찰랑말랑 찰랑말랑. 침을 몇 번 꼴딱꼴딱 생겼어요. 온몸에 열기를 맞는 건 배달 라이더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머리는 땀에 젖었고요. 예, 헬멧 안에도 뒤쪽이 좀 많이 땀에 젖어 있습니다. 이렇게 뜨거울 때는 뭐가 가장 힘드세요? 그 아스팔트에서 올라오는 그 지열 때문에 아무래도 그게 가장 힘들지 않을까요? 택배기사에겐 여름이 반갑지 않은 이유 하나 더 있습니다. 다름 아닌 음료 때문입니다. 액체류가 부피는 차지 많이 안 해도 무겁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하나만 시키는 게 아니라 음료수를 몇 박스씩 시키니까 한 집에 막 40-50kg 나갈 때도 있습니다. 종일 종종 걸음을 쳐도 많게는 500개의 택배를 전하려면 앉아서 밥 먹을 새조차 없습니다. 있다는 거는 알고 있는데요.
사실 앉아서 쉬는 시간이 아예 없다 보니까 거기 갈 생각도 해본 적도 없고. 폭염의 고통은 꼭 실외 노동자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뜨겁게 달궈진 조리실은 밖이 낫다 싶을 정도로 무덥습니다. 옷이 다 젖는다고 봐야 돼요. 땀으로. 차라리 뜨거운 태양이 더 반가울 때가 있어요. 폭염은 산업재해로까지 이어집니다. 물, 그늘, 휴식. 이 세 가지만 제때 주어지면 막을 수 있지만 온열 질환에 의한 산재로 승인된 건수는 해가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폭염 경보가 내려지거나 체감 온도가 35도 이상인 경우 정부는 한낮 야외 작업 중단을 권고하지만 말 그대로 권고일 뿐입니다. 노동자들은 벌써부터 한여름이 걱정입니다. 6월 달부터 지금 30도에 육박하는데 지금 다음 달이면 어떻게 될지 저희도 솔직히 좀 겁나긴 하고요. 바로 간다 이승지입니다. 지은 지 30년 넘은 수도권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엘리베이터 운행이 일주일 넘게 중단됐습니다.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못했기 때문인데 지은 지 수십 년이라도 관리가 잘 되면 괜찮겠지만 최근 다른 지역에서도 이런 일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류현준 기자입니다. 75살 설모 씨가 아파트 계단을 오릅니다. 난간에 기댄 채 힘겹게 발걸음을 옮깁니다. 무릎이 나갈까 봐 붙잡고 또 이거 붙잡고 발을 디뎌요. 푹푹 찌는 날씨에 12층까지 하루에 서너 번, 보통 고역이 아닙니다. 600여 세대가 살고 있는 이 아파트 단지 8개 동 엘리베이터 24대가 지난 5일부터 운행을 모두 멈췄습니다. 승강기 안전공단 안전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아섭니다. 전투가 해가지고 주민들한테 인상을 미리 한 2년 전, 3년 전, 5년 전부터 취했어야 되는데 그거를 못 시켰던 거예요. 이 아파트 단지엔 엘리베이터가 없이는 이동 자체가 어려운 고령 거주자가 많습니다. 내려오는 것도 힘들어. 잘못 뒷부면 굴르잖아. 애들한테 피해가 되지 않게 하려고 천천히 내려오지. 응급 환자가 발생하면 더 큰 문제입니다. 지난 12일엔 13층에서 살던 80대 여성이 호흡곤란 증상을 보였지만 계단을 통해 환자를 이송해야 했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은 이거 위험하다고. 어제도 119 부르고. 평소엔 고층에서도 현관문 앞에서 받아볼 수 있었던 택배인데요. 지금은 이렇게 1층에 내려와 가져가야 합니다. 한두 집만 있는 게 아니라 라인 전체 다 있어가지고 전부 다 들고는 올라가 못 가니까. 주변 식료품 가게에는 배달은 2층까지밖에 안 된다는 안내문이 붙었습니다. 부품 구하기도 어려워 엘리베이터가 정상 운행되려면 앞으로 한 달 이상은 걸릴 전망입니다. 2017년 승강기 관련법이 강화된 이후 기준을 맞추지 못한 오래된 아파트들에서 중단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 건데 주민 생활의 불편이 큰 만큼 임시 운영 조치 등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MBC 뉴스 류현준입니다. 에어컨 관련 화재가 매년 늘고 특히 최근엔 더 큰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고 합니다. 이유가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예방할 수 있을지 백승호 기자입니다. 30층 아파트 창문에서 시뻘건 불길과 희뿌연 연기가 뿜어져 나옵니다. 주민들 수십 명이 긴급 대피했고 일부는 연기를 들이마셔 치료를 받기도 했습니다. 나와보니까 연기가 나더라고. 엘리베이터에서 35층에서 계단으로 뛰어내려왔어요. 에어컨 실외기에서 불이 시작됐는데 전선 합선이 원인으로 추정됩니다. 에어컨 화재 원인의 80% 정도를 차지하는 전선 접촉 불량 상황을 실험해봤습니다. 에어컨을 켜고 5분여 만에 불길이 올라옵니다. 비틀리고 부식된 전선 피복제에 스파크가 튀면서 불이 붙는 겁니다. 전선에서 이제 화재가 발생할 경우에 그 지속적인 고열에 의해서 전선의 피복이나 주위 가연물이 착화가 되고 최근엔 에어컨들이 대부분 친환경 가스로 냉매를 대체하고 있는 점도 큰 불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에어컨 냉매로 사용되는 친환경 가스가 불꽃에 닿자 순식간에 불길이 솟구칩니다. 담배, 꽁초 등 부주의도 에어컨 화재의 주요 원인인데 이불이 번져 배관까지 녹일 경우 불이 크게 번지게 되는 겁니다. 화재로 녹아내린 알루미늄 배관입니다. 이렇게 배관이 녹아 안을 흐르던 가연성 냉매가 흘러나오면 화재가 급속히 확산할 수 있습니다. 에어컨 화재는 매년 늘어나고 있고 지난 3년 동안 이로 인한 재산 피해는 38억 원,
사상자도 75명에 이릅니다. 에어컨 화재를 예방하려면 낡거나 벗겨진 전선을 교체하고 실외기가 실내에 있으면 주기적으로 환기해 내부 온도를 낮춰야 합니다. 또 실외기 주변에 종이 상자 등 타는 물건을 쌓아두거나 근처에서 흡연을 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MBC 뉴스 백수입니다. 이른바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으로 길 가던 여성을 숨지게 한 가해자에게 마약류를 주고 수면 마취 상태의 환자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성형외과 의사가 징역 1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구나연 기자입니다. 지난해 8월 서울 압구정동의 한 도로. 롤스로이스 한 대가 길 가던 20대 여성을 덮쳤습니다. 그날로 의식을 찾지 못한 피해자는 석 달 뒤 숨졌습니다. 가해자는 프로포폴과 케타민 등 온갖 마약류 약물을 혼합해 투여한 마약 만취 상태였습니다. 운전자에게 마약류 약물을 처방하고 투여한 건 근처 성형외과 의사 47살 연모 씨. 경찰 수사 과정에서 염 씨의 다른 범행도 속속 드러났습니다. 수면 마취 상태인 여성 환자들을 성폭행하고 불법 촬영한 겁니다. 범행은 2년 가까이 상습적으로 이어졌습니다. 확인된 피해자가 16명, 이 가운데 1명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염 씨는 사무장병원의 의사 면허를 빌려줘 6개월 면허 정지 상황에서도 의사 일을 한 것으로도 조사됐습니다. 법원은 염 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의사로서 양심을 저버리고 프로포폴을 사용한 돈벌이에만 급급했다며 크게 꾸짖었습니다. 환자 성폭행과 불법 촬영 혐의에 대해서는 히포크라테스 선서 중 가장 중요한 내용인 의사는 환자에게 해를 입히면 안 된다는 점을 정면으로 어겼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들에게 공탁금을 낸 점은 염 씨에게 유리하게 판단했습니다. 염 씨는 선고를 앞둔 그제와 어제 피해자 1명당 500만 원을 기습 공탁했습니다. 보여주기식의 공탁을 했다고밖에 생각이 안 되고요. 교도소 안에서 뭐 과자나 사 먹으라고 해라라고 하면서 굉장히 많이 분노하셨고 그냥 공탁금 전혀 수령하고 싶지 않으니까. 지난해 바뀐 의료법에 따라 어떤 범죄든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면허 취소로 의료계에서 영구 퇴출됩니다. 앞서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롤스로이스 운전자에 대해서는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MBC 뉴스 구나연입니다. 갑자기 지붕이 무너졌는데 천장을 뚫고 들어온 게 자동차였다면 무슨 상황일까요? 알고 보니 주차 빌딩에서 추락한 차량이 지붕을 덮친 거였습니다. 김항섭 기자입니다. 영업을 준비 중인 제주 시내의 한 식당. 갑자기 주방 쪽 천장이 무너지며 잔해물이 쏟아집니다. 천장을 뚫고 들어온 것은 부서진 한 차량의 앞범퍼. 갑작스런 사고에 식당 주인은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갑자기 꽝 하는 소리가 뭐 굉음 소리가 나가지고 난 가스 폭발인가 해가지고 그런 생각으로 달려왔거든요. 가게는 안에 들어와 보니까 이렇게 뭐 보다시피 엉망인 채로 돼 있는 거고. 오늘 아침 7시 20분쯤 제주시 용담동의 한 호텔 주차 빌딩 2층에서 60대 여성이 몰던 SUV 차량이 맞은편 식당 지붕 위로 추락했습니다. SUV 차량은 주차장 난간을 뚫고 영업을 준비하던 바로 옆 식당 주방을 덮쳤습니다. 이 사고로 팔등을 다친 차량 운전자와 사고에 크게 놀란 40대 식당 주인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운전자가 주차 빌딩 1층에서 2층으로 차를 몰다 추락한 것으로 보고 블랙박스와 CCTV 영상을 통해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운전자는 급발진으로 인한 사고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멈춰 브레이크 좀 밟았어요. 근데 차가 쭉 가다니면 쫙 가보더라고. 걔가 브레이크 등이 계속 켜있는 상태였어. 전문가들은 사고가 난 주차 빌딩의 추락 방지 시설이 역할을 제대로 했는지 조사할 필요가 있다며 설치 규정뿐 아니라 시설물 강도를 확인하는 구체적인 점검 기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어선이 뒤집혀 인명피해가 발생했는데 기상 악화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외국 배에 뺑소니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김규희 기자입니다. 어두운 바다 한가운데 뒤집힌 어선의 밑창이 보입니다. 구조대원들이 어선에 올라 선체를 망치로 두드리며 안에 사람이 있는지 살핍니다. 해경 경비함은 헬기와 함께 실종자 수색에 나섭니다. 보급선과 충전으로 넘어가 타격 신호 실시. 현재 타격 신호 실시 중에 있을.
오늘 오전 12시 30분쯤 전남 신안군 가거도 북동쪽 18km 해상에서 33톤급 어선이 전복됐습니다. 선원 9명 가운데 6명은 인근 어선에 구조됐지만 선장은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결국 숨졌고 인도네시아 국적 선원 2명이 실종됐습니다. 구조된 선원들은 경비정을 타고 이곳 해경 전용 부두로 들어왔습니다. 저체온증 등을 호소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런데 선박은 높은 파도나 기상 악화 때문에 뒤집힌 것이 아니었습니다. 구조된 선원들은 다른 배가 충돌해 사고가 일어났다고 주장했습니다. 구조된 선원들의 증언에 의하면 오늘 새벽 00시 20분경 조업 중 항해 중인 선박이 다가와 기적을 울렸으나 충돌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해경은 항적을 분석해 당시 부근에 대형 화물선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사고 발생 5시간여 만에 사고 지점에서 59km 떨어진 해상에서 9,700톤급 화물선을 붙잡았습니다. 해당 화물선에서는 긁히거나 다른 색의 페인트가 묻어있는 등 충돌 흔적이 발견됐습니다. 해경은 홍콩 선적의 중국인 선장과 선원 등 19명을 목포항으로 압송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실종자 수색도 이어갈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규희입니다. 어제 전역한 BTS의 멤버 진이 오늘은 팬덤 아미를 만나는 이벤트를 열었습니다. 처음 소속사가 제시한 이벤트 참여 조건이 과도한 소비를 유발한다는 논란이 일자 진이 직접 해명에 나서기도 했는데요. 성숙한 K-팝 문화를 위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문다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때이른 불볕더위에도 아미들이 끝없이 줄을 섰습니다. 오늘은 방탄소년단의 데뷔 11주년. 게다가 BTS 맏형 진이 팬 1,000명을 직접 만나는 허그회까지 반가운 일정이 겹쳤기 때문입니다. 들뜬이들은 팬심을 증명하듯 다양하게 굿즈를 가져왔습니다. Just like me, my bias is Jin and RM. So every time that I join the event, I will bring this together with me. 포토카드, 열쇠고리, 응원봉에 BTS 상징 인형까지 종류도 다양합니다. 아미에겐 축제지만 사실 지난주 논란이 일었습니다. 참석자를 추첨하기로 하면서 소속사가 추가로 BTS의 앨범을 구매하라는 조건을 내걸었기 때문입니다. 팬들은 대부분 이미 앨범을 갖고 있어 지나친 상술 아니냐 여론이 들끓었습니다. 앨범을 사는 만큼이니까 무조건 돈을 써야지 된다라는 거니까 좀 논란이 있긴 했어요. 당첨 확률을 높이려 앨범을 많이 사는 일도 다반사입니다. 앨범도 사실 뭐 한두 푼 하는 게 아니라 5만 원이 훌쩍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거를 뭐 10개, 11개씩 사면은. 소속사가 추가 구매가 필요 없다고 정정했지만 진이 직접 팬들에게 해명도 했습니다. 응모 방식에 조금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새 앨범을 낸 뉴진스. 잘 나가는 아이돌답게 앨범과 굿즈를 파는 팝업 스토어를 열었습니다. 이번에 한이 반발이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었는데 그 굿즈까지 귀여워서. 요즘 가요계에선 하나의 앨범도 여러 종류로 내고 다양한 굿즈를 판매하는 게 유행입니다. 6종 앨범 세트는 10만 원 남짓, 열쇠고리 15,000원, 토끼 인형은 23,000원입니다. 첫 정규 앨범을 발매한 에스파도 앨범을 10가지 넘게 내놨습니다. 소속사들이 팬들의 소장욕을 자극해 많이 파는 방법을 찾은 셈입니다. 무작위성이 있으니까 이게 또 포토카드의 중요성이 K-팝 팬들한테는 엄청나게 늘어난 거죠. 성공한 만큼 돈이 되는 K-팝. 이제 세계 무대에서의 영향력도 커진 만큼 성숙한 발전을 고민할 때입니다. MBC 뉴스 문다영입니다. 청약 통장 하나쯤 갖고 계시죠? 9월부터 공공분양주택 청약에서 인정되는 월 납입액 한도가 지금의 1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크게 오릅니다. 그런데 시민들은 달갑지 않다는 반응인데요. 왜 그런지 오유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현재 청약 통장에는 매달 최소 2만 원에서 50만 원까지 넣을 수 있습니다. 이 가운데 공공분양 주택을 청약할 때 인정되는 납입액은 월 10만 원까지입니다. 대부분 이 한도까지만 저축하는데 예금 금리도 낮은 데다 청약 때까지 자금이 장기간 묶이기 때문입니다. 10만 원도 사실 직장인들이 내기에는 좀 큰 금액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오는 9월부터는 이 납입액 한도가 월 25만 원으로 올라갑니다. 정부는 지난 41년 동안의 물가 상승률 등을 반영했다고 밝혔습니다.
월 25만 원씩 저축하면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무주택자의 경우 300만 원까지 소득공제 혜택도 볼 수 있습니다. 그간 가구 소득 상승과 소득 공제 한도 등을 고려해서 월 1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상향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가입자들의 반응은 차갑습니다. 청약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으려면 어쩔 수 없이 납입금을 매달 25만 원으로 더 늘려야 한다는 겁니다. 혜택이 2배, 제가 내야 되는 금액의 2배 이상 대비해서 크게 이득이 없다라고 생각하면 안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정부가 납입 한도를 크게 올린 배경엔 청약 통장 가입자가 줄었다는 점도 있습니다. 청약 통장에 쌓인 자금은 서민 주거를 위한 주택도시 기금으로 쓰이는데 여유 자금이 2년 3개월 새 35조 원 넘게 급감했습니다. 아무래도 관련한 청약통장의 불이익 금액이 증가하게 되면 기금의 자금 확보나 공급에도 보다 유용하게 쓰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난 4월 기준 청약통장 가입자 수는 2년 전보다 143만 명 감소했습니다. MBC 뉴스 오유림입니다. 당초 오늘은 더불어민주당이 나머지 7개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선출하겠다고 예고한 날이었습니다. 하지만 본회의는 열리지 않았는데요. 강대강 대치를 이어오던 여야가 조금은 숨고르기에 들어간 모양새입니다. 지윤수 기자입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오늘 본회의를 개최해 7개 상임위 구성도 끝내자는 민주당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여야가 서로 협상을 통해 접점을 찾을 시간이 필요하다는 명분입니다. 민주당 역시 우 의장을 압박하기보다는 여당을 향한 명분 쌓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국회가 한 달 일을 하지 않으면 세비 23억 원을 탕진하는 꼴이 됩니다. 국회의원이 세비 루팡, 월급 루팡이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민주당은 방송 3법 개정안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들을 포함해 22개 법안을 당론으로 정했습니다. 총선에서 확인된 민심을 이행하고 일하는 모습을 보여주겠다는 의도입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이런 모습이 이재명 지키기에 불과하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입법 폭주에 날개를 달아줄 악법을 연일 발의하고 있으니 그 폭주의 끝이 어디일지 참으로 우려스럽습니다. 그러면서도 에너지 특위에서 국가 전력망 확충 문제를 챙기고 당정협의로 공매도 대책을 내놓는 등 정책에도 신경 쓰고 있습니다. 집권 여당으로서 국회 일정을 전면 보이콧한다는 비판 여론이 부담스럽기 때문입니다. 이런 기류를 반영하듯 나흘째 이어진 의원 총회에서는 7개 상임위라도 잘 운영하자, 일단 물러서고 국회법의 상임위 배정 기준을 못 박자는 등의 출구 전략을 요구하는 발언이 이어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속도전이 부담스러운 야당과 출구 전략 요구가 나온 여당, 모두 고민이 깊어진 가운데 7개 상임위 구성은 다음 주 이후에야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지은수입니다. 정당한 지시를 따르지 않는 하급자의 행위를 갑질에 대비되는 을질이라는 말로 표현하죠. 충남교육청과 도의회가 전국 최초로 처벌을 포함한 을질 금지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조례가 부당한 지시를 거부할 수 없게 만든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태욱 기자입니다. 지난 3월 충남교육청이 일선 학교에 보낸 갑질 을질 근절 서약서 공문입니다. 서약서에는 상급자의 정당한 의사결정과 하급자의 자유로운 의견 개진을 모두 존중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하지만 이 서약서에 대해 교사들의 익명 채팅방에선 업무 권한이 적은 교사들이 사실상 부당 지시를 거부할 수 없게 만드는 조치라는 비판이 터져나왔습니다. 교장, 교감 선생님이 업무 권한이 있으시기 때문에 지시를 하면 선생님들이 부당합니다라고 할 수 없는 상황이 훨씬 더 많이 있어요. 앞서 충남도 의회는 충남교육청 갑질, 을질 및 직장 내 괴롭힘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충남교육청 감사관실에 따르면 설문조사 결과 상급자의 정당한 지시에 따르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는 겁니다. 종합적인 어떤 균형 감각 있는 그런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 그런 배경에서 을질도 포함해서 조례를. 해당 조례에선 정당한 업무 지시나 요구를 거부하거나 정당한 지시를 한 교직원에 대해 갑질이나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부당하게 주장하는 행위를 을질로 규정하고
처벌 기준도 담았습니다. 교사들은 정당한 지시에 대한 규정이 불분명하다며 반발했습니다. 이런 서약서를 받는 자체가 갑질이라고 생각합니다. 갑질 신고 이런 것들도 오히려 을질로 치부돼서 교사들의 목소리가 더 위축될 수 있고 전국 최초로 교사와 교직원의 을지를 규정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의 제정 여부는 오는 24일 충남도 의회 본회의에서 결정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태욱입니다. 이런 가운데 부산에서는 직장 내 갑질, 괴롭힘에 시달리다 해고된 피해자가 뒤늦게 부당 해고를 인정받은 일이 있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했다가 감봉에 정직, 해고까지 당했던 겁니다. 조민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21년 부산의 한 신협, 상임이사 김모 씨가 총무부장 허소영 씨를 부릅니다. 회의 내용과 개인 일상이 적힌 업무 수첩을 내놓으라는 요구를 거부하자 폭언이 쏟아졌습니다. 근데 니 내한테 개기는 거야? 그치 내한테 내가 개기자. 사람이 얘기를 하면 사람처럼 알아듣. 어디 그러면 싹도. 같은 해 7월 지역 주택조합 자금을 유치하자는 이사의 제안을 거절하자 괴롭힘이 시작됐다고 합니다. 1,000억이 되지 않는 조합에서 500억을 자금을 받으면 500억 이상의 대기 자금이 있어야 되고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운용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후 허 씨는 업무에서 사실상 배제됐습니다. 대신 출퇴근과 식사, 외근 시간을 전화로 일일이 보고해야 하는 확약서까지 썼습니다. 상임이사는 자신의 사무실 청소까지 시키고 시간도 확인했다고 합니다. 해보라고 네가 15분 걸린다 그래서 내가 그거 확인하려고. 그만하세요 정말. 저도 6개월 넘게 괴롭힘이 이어지자 결국 허 씨는 신협중앙회와 부산노동청에도 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해당 신협은 신고 직후 허 씨를 감봉과 정직, 대기 발령에 이어 올해 초 해고까지 했습니다. 해당 이사에게 직장 내 괴롭힘 여부를 물어봤지만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하시는 걸까요, 이사님? 그건 제가 들을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하지만 신협중앙회는 감사 결과 폭언과 퇴근 직전 강제로 야근을 시킨다거나 자녀 양육비도 지급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해당 이사의 직무정지 3개월 처분을 요구했습니다. 부산지방노동위원회도 징계 사유가 모두 인정되지 않고 일부 인정된다 하더라도 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하다며 부당 해고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해당 이사는 현재 징계 처분에 불복하고 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MBC 뉴스 조민입니다. 목요일 밤 스포츠 뉴스입니다. 축구대표팀이 월드컵 2차 예선을 마무리하면서 이제 차기 감독 선임으로 시선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 당초 외국인 감독을 데려오려 했던 축구협회는 다시 K리그 감독까지 포함시켜 후보 선정 작업에 돌입했습니다. 김태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차기 사령탑 선임에 실패하면서 부랴부랴 지휘봉을 맡겼던 김도훈 임시감독. 3차 예선 톱시드를 확보하면서 급한 불은 껐습니다. 한국의 임시감독은 제가 마지막이었으면 합니다. 정말 부담도 가고 또 잘해야 된다는 생각도 가고. 3차 예선을 2달여 남기고 이제 시선은 감독 선임을 원점에서 시작하겠다고 선언한 전력강화위원회로 쏠리고 있습니다. 이미 98명의 지원자 중 12명으로 후보를 압축한 전력강화위는 오는 18일 최대 4명, 최소 2명의 최종 후보를 추린다는 계획입니다. 입장은 조금 달라졌습니다. K리그 시즌 도중 감독을 빼간다는 비판 여론을 의식해 외국인 감독 선임에 무게를 뒀었지만 정혜성 전력강화위원장은 K리그 일정이 어느 정도 진행된 만큼 K리그 현직 감독도 다시 포함시켰다고 말했습니다. 선수들은 감독의 이름값보단 축구 철학과 장기적인 비전이 더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어떤 축구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인 생각을 가지고 안전한 길을 선택하는 것들이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전력강화위원회는 늦어도 이달 말까지 정식 감독을 선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태훈입니다. KBO 리그에 말 그대로 무서운 신인 내야수가 등장했습니다. 거침없는 타격에 에너지 넘치는 플레이로 눈길을 사로잡은 SSG의 박지원 선수를 이명노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부상 공백을 딛고 돌아오자마자 밀어쳐 넘긴 데뷔 첫 홈런. 무관심 세레머니 속에 혼자 엄지를 지켜든 신인 박지환은 말 그대로 당찼습니다. 이틀 뒤엔 첫 2루타에 승부를 뒤집는 3루타를 날렸고 데뷔 첫 끝내기 안타까지 기록해 하루에만 기념구 3개를 수집했습니다. 어제도 4타수 4안타. 연일 존재감을 뽐내고 있습니다. 데뷔 뭐가 남은지는 지금 잘 모르겠는데 가장 좋은 기념금은 아무래도 첫 안타가 가장 좋았었고요. SSG가 2005년 최정 이후 처음으로 1라운드에서 지명한 내야수일 만큼 기대부터 달랐던 박지환. 저기 뒤에 종간판이 너무 큰데 내년에 저기 종간판에 저희 이름이 있을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전 선배님이랑 비교되는 것 자체가 좀 많이 부담스럽긴 한데 좀 1라운드에서 저 혼자 야수니까 이제 투수들과 이제 비교되지 말게 제가 해야겠다. 개막전 명단에도 당당히 이름을 올렸는데 불의의 부상으로 제동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특유의 긍정 마인드로 한 달여의 재활 기간을 발전의 시간으로 만들었습니다. 쉬면서 저 혼자 저 이미지 트레이닝도 많이 했고 이 부분만 바뀌면 또 훨씬 더 좋겠다 싶어서 수비 하나의 아이처럼 좋아하고 솔직하게 감정을 표현하는 당찬 18. 유일한 목표는 팀에 꼭 필요한 선수가 되는 것뿐입니다. 텐션 높은 스타일입니다. 그리고 부담감도 이제 좀 즐기면서 하는 것 같아요.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열심히 그라운드에서 뛰어다니겠습니다. MBC 뉴스 이명노입니다. 남자 유도 최중량급에서 39년 만에 세계선수권 우승을 차지한 김민종 선수. 이 체급에서 올림픽 첫 금메달을 따서 이름을 알리고 싶다며 비장의 무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수근 기자입니다. 전속력으로 자전거를 타고 원판을 들어올리며 자신의 한계를 시험합니다. 연일 이어지는 강도 높은 훈련에 김민종의 얼굴에 땀이 비오듯 쏟아집니다. 파리올림픽까지 이제 43일. 체력 훈련은 기본이고 메달 색을 좌우할 자신만의 무기도 준비 중입니다. 새로운 기술이나 이제 빈틈을 노리는 좀 기술 그런 것만 연습하고 있어요. 프랑스어로 번역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이제 현지에서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달 세계선수권에서 도쿄올림픽 1, 2위 선수를 모두 꺾고 정상에 올랐던 김민종. 실력을 입증한 것 못지않게 국제대회 2등 징크스를 끄는 게 큰 소득입니다. 네, 이제 앞으로 민도일로 계속 부를 수 있게 해달라고 아버지가 부탁을 하셔서 저도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도쿄올림픽 첫 경기 탈락에 아시안게임 동메달의 아쉬움이 여전한 김민종. 남자 유도 최중량급에서 최초의 금메달로 자신을 제대로 알리고 싶습니다. 아직 제 체급에서 올림픽 금메달이 없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꼭 금메달을 따서 유도 역사에 한 획을 긋도록 하겠습니다. MBC 뉴스 김수근입니다. 남자 육상 100m의 기대주 조엘진 선수가 출전하는 대회마다 고등부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이달 말 성인 선수들과 맞대결도 펼칩니다. 조엘진은 준결승부터 압도적이었습니다. 마지막에 힘을 빼고도 2위를 무려 0.49초 차로 제쳤습니다. 맞바람 속에서도 10초 42, 종전 대회 기록을 0.03초 단축했습니다. 결승은 조금 아쉬웠는데요. 다른 선수의 실격으로 집중력이 떨어졌나요? 10초 47로 결승선을 통과했습니다. 그래도 올해 출전한 2번의 경기에서 모두 대회 신기록을 세우며 정상에 올랐습니다. 조엘진은 이번 달 말에 열리는 전국 선수권에선 일반부에서 성인 선수들과 레이스를 펼칩니다. 한국 신기록 우선 깨는 게 제 목표고 5년 뒤에 LA에서 하는 올림픽에 출전하고 싶습니다. 삼성의 박병호 선수가 시즌 7호이자 한미통산 400번째 홈런을 쳤습니다. 꽃다발을 건네는 구자욱의 모습이 흥미롭네요. 목요일 밤 스포츠 뉴스였습니다. 길을 걷다
보면 저절로 그늘을 찾게 되는 하루였습니다. 지금 보시는 건 오늘 서울인데요. 뜨겁게 내리쬐는 햇볕을 피해서 사람들이 그늘망 밑으로만 모여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늘 아래에서는 훨씬 시원한데요. 이번 주 연일 최고 기온을 경신하더니 오늘 광주의 낮 최고 기온이 36.2도로 66년 만에 최고 더위가 나타났습니다. 또 비공식 기록으로는 여주 금사면이 38.5도로 전국에서 가장 뜨거웠고요. 서울도 32.8도까지 올라서 하루 만에 최고 기온을 경신했습니다. 이번 폭염은 내일 절정을 보이겠습니다. 서울의 낮 최고 기온이 33도까지 오르겠는데요. 주말에는 비가 오면서 더위가 반짝 누그러지겠습니다. 서울의 낮 기온은 27도까지 낮아질 전망입니다. 내일도 전국의 하늘이 대체로 맑겠고 밤사이 해안가는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이 21도, 강릉 22도를 보이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33도, 대전과 대구가 3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일요일부터는 다시 낮 기온이 오름세를 보이면서 더워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목요일 뉴스데스크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